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살았어요. 남편이 퇴직 후 노후 대책으로 마련했던 펜션이었죠. 자식이 없던 저희 부부로서는 다른 무엇보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그 대안으로 선택한 거였어요. 제주도에서 멋진 풍경도 즐기고 좋은 공기 마시며 돈 걱정 없이 살아보자는 게 남편의 야심찬 계획이었거든요.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당장 퇴직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당장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펜션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더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속았지 뭐예요. 남편놈은 애초에 직장을 그만둘 생각도 없었고 심지어 펜션을 구입한 적도 없었어요. 제가 24시간을 매달려 쓸고 닦고 손님을 상대했던 그 펜션이 우리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저는 망연자실했고 이후에 알게 된 경악스러운 상황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저희 부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부터 소상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부푼 꿈을 안고 서울에 상경했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 혼자 살게 되었어요. 원하던 대학에 합격해 드디어 혼자 살게 되었거든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빠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 소원은 집을 떠나 사는 거였어요. 엄마 혼자 집에 두고 오는 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그건 엄마의 선택이기도 했어요. 머리가 조금 큰 이후부터 저는 늘 엄마한테 아빠와 헤어지라는 얘기를 해왔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이런 말로 넘겼거든요. 다른 집 남자들은 좀 다를 것 같지? 다 똑같아. 그래도 네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감정 조절을 잘못해서 욱하는 거지. 툭하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한테 손찌검하고 마음에 안 들면 위아래 안 가리고 화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아빠 눈치를 안 보고 산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언제 버럭 소리를 지를지 몰라서 가슴을 졸이고 혹시라도 내 잘못 때문에 엄마가 아빠한테 맞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지내야 했으니까요. 거기다 아빠 뜻을 거스르면 용돈이 끊기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엄마와 함께 집에서 내쫓기기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집을 탈출하고 싶었겠어요. 제가 길을 쓰고 공부해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서울로 올라오고도 한동안은 혹시라도 아빠가 불시에 서울에 오시면 어쩌나 걱정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도 서울살이에 적응하느라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져버렸어요. 지하철이 없는 지방도시에서 자란 저로서는 시간을 맞춰 도착하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노선에 따라 한강을 건너기도 하는데 그때는 한참이나 넋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영업하는 동대문 쇼핑몰과 다양한 이벤트가 많은 홍대를 찾는 재미도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 서울은 말 그대로 신세계 그 자체였어요. 거기다 난생 처음 소개팅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자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4년간의 대학 생활이 고3, 1년보다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졸업학기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몇 번의 연애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돈도 조금 모았어요. 그 돈으로 뭘 하려고 모았던 건 아니었는데 결국엔 이 돈을 모은 게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졸업학기가 되자 취업 준비로 다들 바빠졌는데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지인 딸 결혼식에 참석차 서울에 오신 거예요. 당시 저는 학교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살고 있었어요. 주말이라서 늦잠을 자고 아점으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당시엔 남자친구랑 헤어진 상황이라서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아빠가 떡하니 서 계시지 뭐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어요.
아빠 그늘을 떠나 산 지 4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아빠는 제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기집애가 하고 사는 꼴이 이게 뭐냐? 하루 종일 퍼질러 자고 이제야 일어난 거야? 애비는 네 학비 대느라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졸업이 코앞인 놈이 잠이나 퍼자고 잘하는 짓이다. 너 이럴 거면 당장 집으로 내려와. 평일 내내 강의의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주말에 모자란 잠을 충당했을 뿐인데 아빠는 제 말을 들은 생각도 않고 엄청 화를 내시며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내려가자고 억지를 부리셨어요.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매일 이러는 거 아니라고. 주말이라서 그동안 못 잔 잠 몰아잔 것 뿐이에요. 제가 매일 늦잠 자고 방탕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학교까지 그만두라니 너무하잖아요. 아빠는 왜 항상 남의 말은 안 듣고 아빠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세요? 엄마한테 그러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저까지 아빠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그러시나 본데 전 엄마처럼 순순히 아빠 말대로 살진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거라고요. 20년 넘게 꾹꾹 참고만 살았던 저는 그날 그간의 울분을 한꺼번에 터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아빠가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에 등록금은 이미 완납이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도 매달 들어가는 원룸 월세와 생활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으로 월세와 기본 생활비를 내면 딱이더라고요. 미리 모아둔 돈이 없었더라면 학원비는커녕 옷 한 벌 사입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비록 아빠한테 대드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동안 고생 않고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건 아빠의 지원 덕분이었다는 것과 그게 금액적으로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도 반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정은아, 너 졸업하고 다시 여기로 내려올 생각 없니?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 여기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일단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기로 하긴 했는데 결과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 아빠는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전화했어. 혹시라도 네 아빠가 잘못되면 그땐 정은이 네가 얼마나 후회가 되겠니? 기껏 서울에서 대학까지 다닌 딸한테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게 자식 앞길 막는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엄마는 네가 와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부탁할게.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엄마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할 정도로 아빠가 많이 아프다는 게 솔직히 실감이 나지는 않았어요. 평생 거대한 산처럼 제 앞에 버티고 서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엄마 전화를 받은 뒤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취업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올라온 서울인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낙향하는 기분이라서 선뜻 결심이 안 섰어요. 그러다 얼마 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온 아빠를 보고는 앞뒤 잴 거 없이 귀향을 결심했어요. 그날 본 아빠 모습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봐왔던 아빠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아빠를 못 본 지 불과 2달 정도 지났을 뿐인데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무섭기까지 했어요. 저희 아빠가 180이 넘는 키에 몸무게가 100kg에 가까운 거구시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검사하러 오셨을 당시 몸무게가 70kg가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적당한 몸무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살이 빠진 탓인지 얼굴에 병색이 짙어 보여서 그런 건지 아빠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저를 보고 버럭 소리부터 질렀을 아빠였지만 기운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병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신 건지 그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그런 변화에
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검사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엄마가 쓸데없이 너한테 말해놓은 모양인데 이거 하나만 똑똑히 알아둬라. 아빠 이렇게 안 쓰러진다.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도 그동안 네가 벌어서 살다 보니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을 거다. 한 달도 안 돼서 힘들다고 손 벌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버틴 게 아빠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런 각오로 살아라. 부모가 언제까지 네 옆에 있어줄 수는 없으니까. 아빠는 마치 다가올 미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듯이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그리 다정하지도 않았던 아빠의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쌓았던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아빠랑 조금은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빠의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지 뭐예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야 겨우 아빠를 마주볼 자신이 생겼는데 시도도 해보기 전에 영영 이별을 하게 되니 너무 억울하고 야속하기도 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날 아빠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전 아빠 모습만 기억에 남았을 테니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 말이 그날처럼 마음에 와닿기는 처음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향으로 내려가 취직 자리를 알아보려던 제 계획은 전면 수정이 됐어요.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대신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가족이라곤 둘밖에 없는데 떨어져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엄마 역시 아빠가 떠나고 없는 집을 지키며 사는 게 고통일 테고요. 엄마가 집을 팔고 아빠가 하시던 사업체를 지인한테 넘기는 사이 저는 엄마와 둘이 살 집을 알아보았어요. 서울 집값은 제 고향집에 비하면 엄청 가격이 높았지만 그래도 아빠가 남기신 유산이 꽤 돼서 엄마랑 둘이 살 20평대 아파트는 살 수 있었어요. 아빠 앞으로 나온 보험금도 있어서 원한다면 더 큰 집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작은 평수로 집을 구했던 건 엄마의 노후자금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았던 엄마가 갑자기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기는 힘들 테니 있는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는 생활비 걱정 한번 안 했던 엄마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어떻게든 생활비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지방에 살면서도 시장보다는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던 엄마였지만 서울로 이사를 온 뒤로는 장바구니를 들고 한정장 가까이 되는 재래시장으로 장을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친구분들과 하시던 여행계도 깨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둘 끊어내셨어요. 심지어 화장품도 전에 쓰던 것보다 저렴한 걸로 바꾸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자식으로서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없으니 이제 내가 가장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더 기를 쓰고 취업 준비를 했고 다행히 졸업 전에 취직이 결정되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공기업이라서 이 정도면 취업 전쟁에서 선방한 셈이었어요. 거기다 남편도 직장에서 만났으니 저한테는 일과 사랑을 모두 쟁취한 곳이기도 했죠.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으로 입사 연도는 저보다 2년이 빨랐어요. 우리가 처음 직장 동료로 알기 시작했을 때는 저와 같은 사원이었는데 사귀기 시작하던 무렵에는 대리로 승진을 했어요. 호칭을 정대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입에 배서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을 정대리님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 호칭 덕분에 오히려 주변의 연애 사실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결혼 얘기가 나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다른 건 잔뜩 긴장해놓곤 정작 호칭에서 저도 모르게 정대리님이라고 불러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결혼하고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핀잔을 들었나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에서 잘 수습을 해줘서 다행히도 무사히 넘기곤 했었죠.
제가 남편을 남편감으로 찍은 데는 바로 이런 성격 탓이 컸어요.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아빠 밑에서 자란 저로서는 성격이 유하고 주변과 타협을 이루는 사람한테 호감이 갔거든요. 이성을 만날 때마다 아빠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부분이 보이면 저도 모르게 위축되고 상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곤 했어요. 특히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버럭 소리까지 지르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이성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얼마나 우리 아빠랑 안 닮았나 하는 거였어요. 그런 점에서 제 남편은 제 걱정을 잠재우기 충분했어요. 일단 성격이 온화해요. 화도 잘 안 내고 독불장군처럼 자기 주장이 강하지도 않았어요. 일을 처리할 때 독선적으로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옆사람과 상의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 상대를 설득하는데 공을 많이 들여요. 어떤 상황에서든 좌냐우냐 가르기보다는 중도 노선을 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때로는 이런 뜨뜨미지근한 성격 때문에 주위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는 남편의 이런 점이 좋았어요. 식당에 가서 메뉴 좀 못 고르면 어때요? 줏대가 좀 없으면 어때요? 이런 건 살면서 제가 옆에서 보완하면 되는 것들인걸요. 그런데 저희 엄마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던가 봐요. 결혼한다고 집에 인사를 드리러 데리고 갔을 때부터 반응이 좀 그랬거든요. 이유는 사람이 속을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차라리 네 아빠처럼 들이받아도 솔직한 성격이 낫지 저렇게 구렁이 살만 먹은 것처럼 속을 알기 힘든 사람은 좀 그렇다. 남자가 박력도 없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서야 한 가정을 끌고 나갈 수 있겠니? 결혼 문제만 해도 그래. 너만 혼자 결혼하겠다고 난리지 남자 쪽은 뒷짐지고 먼 산 구경하듯 하잖니. 저런 성격들이 일 터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발 빼는 것부터 한다고. 넌 이런 남자랑 꼭 결혼을 해야겠니? 한창 눈에 콩깍지가 씌인 상황에 엄마의 이런 말은 귀에 박히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결혼을 반대하는 것만 똑똑히 알 수 있었죠. 저희 엄마의 이런 반대에 저는 속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속 편한 사람처럼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건데 장모님이 나를 못마땅해 하실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장모님도 그때 마음이 움직이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너무하잖아. 솔직히 아빠 같은 사람을 골랐던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난다고. 엄마는 자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에이, 속상해하지 마.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건데 뭐. 남편은 속상한 마음에 투덜대는 저를 어르고 달래주었어요. 엄마한테 많이 서운했던 저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엄마한테 연락도 않고 제 힘으로 혼수를 장만했어요. 모르는 건 인터넷에서 찾기도 하고 기혼자인 지인들한테 물어가며 준비를 했죠. 엄마가 수시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도움을 주시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매몰차게 거절을 했어요. 됐어, 내일이야. 내가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꺼. 얘는 내가 네 엄마인데 자식 혼사에 어떻게 두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정서방 반대했다고 이러는 모양인데 엄마가 돼서는 그 정도 말도 못하니? 난 그저 너만큼은 좋은 사람 만나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길 바라서 한 소리야. 내 딸이니까. 엄마는 결혼 전에 어떻게든 저와 마음의 앙금을 풀려고 노력하셨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제 성격이 그토록 제가 싫어했던 아빠를 그대로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머릿속으로 결정을 해놓으면 주변의 말을 차단하고 듣지 않으려는 성격 말이에요. 결국 엄마와 화해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저는 결혼을 했고 한동안은 엄마와 소원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내가 힘들어지니까 제일 먼저 엄마한테 손을 내밀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나도록 애소식이 없자 조금씩 시댁에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애가 안 생기는 게 마치 제 탓인 것처럼 몰아세웠는데 속상해서 어디다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웃기는 사람이네? 애는 뭐 여자 혼자 갖는다니?
그리고 아직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달달 볶아? 내 말이 누가 보면 내가 애 못 가진 지 10수년은 된 사람인 줄 알겠다니까? 너무 애 안 생긴다고 신경 쓰고 그러지 마. 마음이 편해야 자연적으로 애도 들어서고 그러는 거니까. 그나저나 정서방은 잘 지내고? 그이야 뭐 잘 지내지. 엄마 미안해. 이럴 때만 엄마한테 연락해서. 얌체 같은 짓인 건 알지만 어디에 툭 터놓고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 부모 자식 간에 뭐 이깟 걸로 미안하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앞으로도 속상하는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 고민도 못 들어주겠니? 네가 정 애 문제로 걱정되면 잘 아는 한약방에 연락해 약 지어줄 테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알았지? 엄마랑 통화를 한 뒤에야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저는 얼마 뒤 걸려온 시어머니 전화에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야, 너는 통애는 안 가질 생각이니?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집들은 애가 안 생기면 친정부모가 나서서 한약도 지어 먹이고 사방팔방으로 임신에 좋다는 걸 찾아다 먹인다는데 너희 친정에서는 안 그러니? 난 우리 큰딸이 첫애 가졌을 때 입덧이 심해서 밥을 통 못 먹길래 전국 팔도 다 뒤지고 다녔다. 적어도 부모라면 그 정도 정성은 있어야지. 자식 결혼식 때도 내내 뚱한 표정으로 있더니만 혹시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짓 그러시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가 해주신다는 걸 제가 싫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병원에서도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이도 저도 딱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기다려 보라고요. 다 때가 되면 애도 생기고 하겠죠. 하이고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다. 엄마는 뭐 아무나 되는 줄 아니? 박복한 여자들은 금은보화를 써도 못 갖는 게 자식인 거야. 당사자인 네가 이렇게 천하태평이니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니? 아휴. 그렇게 시작된 어머님의 손주 타령은 해가 갈수록 거세졌고 그렇게 4년이 지나가자 급기야 제 손을 잡고 불임 클리닉까지 가셨어요. 어머님의 닭달에 시험관 시술도 수차례 받고 애가 들어선다는 한약도 수없이 먹었지만 이상하게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몸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건지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의 최대 고민은 아이 문제가 되었고 남편과 그 문제로 다투는 날이 늘어갔어요. 어떻게든 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너무 천하태평이었거든요.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내가 지난주부터 말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술 먹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고. 그런데 지금이 몇 시야? 난 애 문제로 어머님한테 그렇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어쩌면 당신은 남의 집 일 보듯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냐고. 에이, 안 생기는 애가 이런다고 생기겠어? 자식 문제는 하늘에 맡겨야지. 당신도 너무 초조해하지 마. 애도 생길 때가 되면 생기겠지. 결혼 전에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남편의 성격이 이런 상황에 내 복장을 터지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왜 우스갯소리로 아내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면 남편들은 잠자는 척을 한다고 하잖아요. 제 남편이 딱 그랬어요. 기껏 벼란일에 맞춰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귀신같이 알고는 초저녁부터 잠들어 버리기 일쑤였어요. 아니면 약속도 없던 사람이 누구랑 마셨는지 술을 진탕 마시고 새벽녘이 돼서야 집에 오고 말이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는 사이 우리 부부 사이는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악화되었고 한 집에 사는 동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로 지내게 되었어요. 방도 따로 쓸 정도였으니까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부서를 옮겼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해서도 얼굴 보기 힘든 상태라 말만 부부지 정작 얼굴 마주하고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라면 언제 이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결혼기념일도 거의 그냥 넘기기 일쑤였고요. 그런데 결혼 7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남편이 결혼기념일날 외식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기념일을 챙겨주는 남편한테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옷도 좀 차려입고 화장에도 신경을 썼어요. 남편이 예약한 레스토랑은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훌륭했어요. 마치 연애하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 살짝 들 정도로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식사를 마치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연애할 때 종종 제주도로 여행 갔었잖아. 그때 당신이 바닷가에 펜션 하나 짓고 살면 좋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어렵게 입을 뗐어요. 실은 아는 형님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하시는데 형수님이 암에 걸려서 펜션을 정리하실 생각인가 봐. 아무래도 형수님 모시고 병원에 다니려면 서울이 편하니까. 그래서 말인데 그 펜션 우리가 인수하면 어떨까? 당장 인수받겠다는 건 아니고 형님 말이 일단 얼마간 운영을 해보다가 자신이 서면 그때 인수하라고 그러시더라고. 내 생각엔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아. 당장 큰돈 투자해서 인수하라는 게 아니라 해보고 할만하면 인수하라는 거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좀 그랬잖아. 애 문제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줄었고 다 잊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좋은 풍경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살다 보면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의 뜻밖의 제안에 살짝 당혹스러웠어요. 저도 제주도는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직장도 그만두고 막연히 제주 생활에 대한 로망만 가지고 일을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꽤 좋은 조건이기는 했어요.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는지 남편이 쐐기를 박더라고요. 정 걱정되면 일단 당신만 퇴사를 하고 나는 회사 생활을 더 해볼게. 아무래도 펜션 운영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고정 수입도 필요하니까. 둘 다 퇴사를 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더 솔깃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 어차피 당시 다니던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공기업이 안정감은 있는데 솔직히 고인물이 되어가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일에 대한 성취감이 일반 회사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언젠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펜션 운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당장 쓸 짐을 챙겨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이동은 남편이 연차와 주말을 이용해 차에 짐을 싣고 배편으로 제주도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사전 답자차 미리 내려왔을 때 이미 받아서 크게 걱정한 거는 없었어요. 남편의 선배분은 몇 번이나 제게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하시고는 먼저 서울로 올라가셨고 남편은 주말까지 남아서 펜션 일을 도와주었어요. 예약 플랫폼은 이미 구축돼 있어서 예약 확인과 손님들의 문의 응대에만 하면 됐어요. 비대면 체크인이라서 아침에 청소를 싹 끝내놓고 낮 시간부터는 쉴 수도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고요. 혼자서 5개나 되는 방을 관리하는 게 힘들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요령도 생기고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일요일 낮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곤 했는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자주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점점 제주도를 찾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서운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비록 함께 지내는 시간은 줄었어도 전보다 사이가 좋아졌으니까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지내다 보니 인근 펜션 주인들과도 친해져서 제가 알지 못했던 제주 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해결법도 많이 얻어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슬슬 펜션을 인수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수입이 남편 선배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남편이 전달받아서 공과금 처리도 하고 운영비도 써야 해서 수입 구조가 투명하지 않았는데 펜션 인수하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제주도로 내려왔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보, 내가 당장 회사를 그만두기는 힘들 것 같아. 현실적으로 빚을 안고 시작하는 일에 고정 수익까지 없으면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 당신만 허락한다면
내가 딱 2년만 더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안 될까?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는 펜션 주인이었어요. 제가 주인이라도 하루빨리 펜션을 정리하고 홀가분해지고 싶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1년 가까이 우리 편의를 봐준 셈인데 그걸 2년이나 더 봐달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문제라면 걱정 안 해도 돼. 형님이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형수님 간병하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시거든. 뭐든 우리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원할 때 인수해도 돼. 그럼 나 2년 더 회사 다녀도 되는 거지? 남편은 신이 난 아이처럼 밝은 얼굴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대로 펜션 업무를 처리해 나갔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비대면 체크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를 만나서 체크인을 하겠다는 손님이 있어서 정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본 손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아르바이트생이냐고 묻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펜션 주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황당한 표정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수받겠다고 했던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실례지만 누구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보니 이 손님은 불과 1년 전까지 이 펜션을 운영해왔던 진짜 주인이었더라고요. 젊은 부부한테 펜션을 넘기기로 하고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깜짝 이벤트로 직접 숙소에 예약을 하고 펜션을 찾아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던 아는 형님이 바로 이분들이었던 거예요. 정확히는 아는 형님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이었지만요. 남편이 제게 말했던 대로 이분들은 새로 펜션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사람들한테 1년간 임시로 펜션을 맡긴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제가 알고 있던 상황이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제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선배라는 사람이 우리 부부를 속인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그런데 이어진 상황을 보고는 나를 속인 인간이 누군지 똑똑히 알 수 있었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우리가 펜션 맡기고 떠나던 날 이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쪽이 새로 펜션을 인수하기로 한 부부고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때려 맞은 것처럼 딩 했어요. 사진 속에는 내 앞에 중년 부부와 더불어 제 남편과 저랑 같은 부서였던 여직원이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어찌나 금실이 좋던지 하도 예뻐서 우리가 가격도 많이 깎아주기로 했다니까요. 부부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신원도 확실하고 특히 남편분이 사교성도 좋고 일처리도 확실해서 믿고 펜션을 맡기기로 한 거예요. 매달 수입이 찍히는 것도 그렇고 손님들 후기가 좋은 걸 보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3개월 차부터는 월급도 올려줬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정확히 누구인 거예요? 그 말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지금까지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공짜 일꾼으로 부려먹고 있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는 저를 보자 중년 부부는 설을 부촉해 안채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 이 남자의 본부인이 저고 이 옆에 여자는 직장 동료라는 얘기를 듣고는 저보다도 더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불륜 커플한테 펜션을 맡긴 거란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대? 멀쩡한 부인을 두고는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속여서 일까지 부려먹어? 거기다 그쪽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낸 월급도 못 받았다는 거죠. 아이고, 어쩜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있냐? 내가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에요. 우리가 말 않고 몰래 와봤으니 망정이지 연락하고 왔더라면 이 인간들이 또 어떻게 속였을지 모르리잖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연락을 해서는 당장 인수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고용인으로 좀 더 일해도 되냐고 그러더니 이런 짓거리를 하느라 그런 거였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와 그래주면 더 좋다고 그랬죠. 사실 1년 여행 다니며 쉬다 보니까 다시 일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매달 따박따박 돈도 들어오겠다.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세상에 젊은 사람이 어쩌다 그런 인간들한테 속아서 이런 일을 당했대요. 혹시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우리가 법정에 가서 증언도 해줄 테니까. 그러니 이대로 쓰러지지 말고
이 악물고 싸워요. 전주인 아주머니 말 맞다나 저도 이렇게 물러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친구분 도움을 받아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남편과 내연녀의 뒷조사에 들어갔죠. 두 인간이 만나기 시작한 건 벌써 4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이후로는 아예 살림을 합쳐서 부부 행세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는 건 저희 시어머니도 그 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주 모자가 짜고 그동안 저를 속인 채 이중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둘이 편하게 함께 살기 위해 저를 제주도로 보내놨던 거였죠. 아마 처음엔 펜션을 사서 저만 내려보낼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운 좋게 월급쟁이 운영자를 구하는 펜션 주인을 만나고는 바로 계획이 바뀐 걸 테고요. 불륜도 편하게 하고 제가 일한 돈까지 지들이 받아 챙기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이성적인 판단이었어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 어떻게든 그 인간들한테 많이 뺏어내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과 상간녀 월급에 차압을 걸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회사 내에서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퍼지게 됐고 저는 손 안 대고 코풍격으로 두 인간을 회사에서 매장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제가 펜션에서 일하며 받았어야 했던 임금을 돌려받았고 재산 분할은 물론 남편이 불륜으로 결혼을 파탄으로 몰고 간 점을 따져서 위자료도 톡톡히 받았어요. 그 위자료에는 저를 퇴사하게 만들어 앞으로 생길 수 있었던 고정 수입을 못 받게 만든 것까지 고려해 꽤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펜션 주인분들도 남편과 내연녀 앞으로 사기죄로 소송을 거셨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한 끝에 저는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남편 돈과 내연녀 돈으로 금융치료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돈에 제 퇴직까지 합해서 제가 그동안 관리해왔던 펜션도 인수했어요. 원래는 대출을 끼고 살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서울집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오시기로 하면서 일종의 합작 투자 형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비록 남편 놈한테 속아서 내려온 제주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의 이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저를 속이고 못된 짓거리를 하던 남편과 상간녀는 이제서야 지들이 저지른 죄값을 받고 있다더군요. 회사에서도 잘리고 주변의 평판도 떨어지고 거기다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장은 몰라도 결국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법이잖아요. 악을 뿌리면 결국엔 불행만 자랄 뿐인 거죠. 아무튼 의도치 않게 제주에서 시작된 인생이 막이지만 제대로 한번 살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